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교수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히브리어보다 한국의 한글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릎 꿇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외국 교수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 조용히 깊은 자부심이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의 진짜 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디지털 최강 문자 한글이라고? 이건 분명 버그야. 요나탄 베냐민 교수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정보언어학과 연구실에서 그의 동료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베냐민 교수는 여전히 데이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모델은 26개 언어의 문자 인식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어가 예상된 오류율 범위 안에 있었지만 한국어만 예외였어요. 오류율이 다른 언어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데이터세트를 더 늘려봐야겠군. 베냐민 교수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3배로 늘려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어요. 다른 언어들은 평균 12%에서 18%의 오류율을 보였지만 한국어는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사프, 이것 좀 봐. 다음 날 그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보이나? 아사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인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 베냐민 교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한국어는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죠. 혹시 한국어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옆자리에 타마르가 제안했습니다. 베냐민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잖아. 하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말 동안 한국어 문자 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 모음을 적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베냐민 교수는 다양한 언어의 오류 패턴을 분석했지만 한국어만큼 명확한 패턴을 보이는 언어는 없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설계된 것 같아. 그 말이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계된 언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이것은 그가 연구해온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우리 모델이 한국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건 한글 자체가 AI의 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일 수 있어. 그날 밤 베냐민 교수는 한글의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세기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문은 그를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베냐민 교수는 일주일째 한글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한국어 문법책과 언어학 논문으로 가득했죠. 연구실 벽에는 한글 자모와 음절 조합표가 붙어 있었어요. 커피 가져왔어요. 아사프가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베냐민 교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답했어요. 그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발견이라도 하셨나요? 베냐민 교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흥분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아사프, 한글은 완전히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보통 문자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일 뿐이지만 한글은 달라. 그는 화이트보드에 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 아는 중성, 히읗은 초성, 니은은 종성이야. 세 요소가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AI가 한글을 더 잘 인식하는 건가요? 정확해.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연결된 형태로 쓰여 문자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아. 하지만 한글은 각 음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인식률이 훨씬 높지. 베냐민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거야. 니은은 혀가 위깃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어. 이건 언어학적으로 매우 독특해. 그렇다면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규칙적인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는 화면의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히브리어는 오타 발생률이 17%, 영어는 15%, 아랍어는 21%야. 하지만 한국어는 단 4.2%에 불과해. 한글은 디지털 코드화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 한글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각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칙적으로 결합되지. 이런 구조는 코드화하기 쉽고 오류 수정에도 유리해. 베냐민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기술에 가장 적합하다니 놀라운 일이야. 이 연구를 발표하실 건가요? 아사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이야. 베냐민 교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사프, 한국에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문자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려면 그곳에 직접 가봐야 해. 그날 저녁, 베냐민 교수는 한글이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수세기를 앞서간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텔아비브 대학교 도서관에서 베냐민 교수는 히브리어 고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유대교의 성스러운 문자인 히브리어는 그의 정체성과 뿌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토라의 글자 하나하나를 신성하게 여기며 자랐죠. 요나탄, 또 밤새워 연구하고 있나? 교수 동료인 에즈라가 다가왔어요. 아, 에즈라, 나 요즘 이상한 곳에 빠져 있어. 들었어. 한국 문자에 대해 연구한다면서. 에즈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만큼 깊이와 역사를 가진 문자는 없다는 걸 넌 잘 알잖아. 베냐민 교수는 한숨을 쉬었죠.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발견한 건 조금 충격적이야. 한글이라는 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뛰어나. 특히 우리 히브리어보다도 말이야. 에즈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히브리어는 신이 직접 모세에게 전해준 신성한 문자야. 어떻게 15세기에 만들어진 아시아 문자가 더 뛰어날 수 있겠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글은 규칙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설계로 인해 디지털 코드화와 자동 수정에 훨씬 효율적이야. 에즈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요나탄, 너 지금 우리 조상의 문자가 열등하다고 말하는 거야? 베냐민 교수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열등하다는 게 아니야. 다른 목적, 다른 시대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거지. 히브리어는 수천 년 전에 형성됐어. 하지만 한글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됐어.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말이야. 에즈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말을 학과 회의에서 꺼내봐. 내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그날 오후 학과 회의에서 베냐민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 다른 문자들과의 비교. 그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한국 문자가 우리 히브리어보다 우수하다는 건가? 다비드 학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베냐민 교수는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대답했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네. 한글은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는 대부분의 동료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베냐민 교수는 책상 위에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사프, 나 결심했어. 한국에 가볼 거야. 이 문자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해봐야 해. 아사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교수님, 그건 엄청 큰 결정인데요.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 한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날 밤, 그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여정은 그의 학문적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베냐민 교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거대한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낯선 문자들이 공항 곳곳에 가득했죠. 그는 이제 자신이 연구하던 대상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 직접 서 있었어요. 아사프, 보이나? 여기선 모든 것이 한글로 되어 있어. 베냐민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도 베냐민 교수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의 한글 표지판과 광고를 향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간판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텔아비브도 첨단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그들은 서울 탐험에 나섰어요.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한글은 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베냐민 교수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니? 코딩 숙제요. 우리 반은 앱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교수가 화면을 살펴보니 한글로 작성된 코드였습니다. 변수명, 함수명, 심지어 주석까지 모두 한글이었어요. 한글로 코딩을 한다고? 네, 한글로 할 수 있어서 엄청 재미있어요. 전자제품 매장에서 그들은 한 노인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배우고 계세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80대 초반이신데도 한글 자판을 잘 다루세요. 텔아비브에서는 노인들이 히브리어 자판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서는 아사프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이런 접근성을 가능하게 한 거지. 저녁에 그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현지 언어학 교수인 김민재는 그들에게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래밍 개념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한글을 이용해 컴퓨팅 사고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베냐민 교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사프, 나는 지금 무언가 큰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아. 한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시스템이야. 내일은 국립한글박물관에 가서 한글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야. 이제 그 글자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베냐민 교수는 이 여정을 통해 언어와 문명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베냐민 교수와 아사프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입구에는 큰 한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희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냐민 교수가 안내 데스크의 도슨트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특별 전시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훈민정음 헤레본의 복제본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이 뭔가요? 아사프가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지요. 중앙 전시실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고풍스러운 책이 놓여 있었어요. 베냐민 교수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와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요? 도슨트는 설명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베냐민 교수의 눈에는 충격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아사프, 이건 문자라기보다 알고리즘이야. 15세기에 만들어진 완벽한 언어 알고리즘. 세종대왕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도슨트가 말했어요. 베냐민 교수는 전시물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등 수많은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군요.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디지털 시대의 한글 코너에서는 한글 자판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한글 인식 기술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문자 중 하나입니다. 특히 AI 언어 모델에서 인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슨트가 설명했어요. 베냐민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예요.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보다 AI 인식률이 높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히브리어는 신이 내린 신성한 문자로 여겨졌지만 한글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문자였습니다. 아사프, 나는 이제 확신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언어 알고리즘이야. 박물관을 나오며 베냐민 교수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마다 빛나는 한글 간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모두가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설계한 문자 체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미래를 내다본 알고리즘이었어. 다음 날 베냐민 교수와 아사프는 서울 외곽의 양평이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아파트와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이 이색적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버 디지털 교육입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어요. 노인분들께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화상통화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죠. 708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치스크린을 조작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앱을 다운로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글이 큰 역할을 합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논리적이어서 키보드 입력도 직관적이거든요. 한 강사가 노인들에게 메시징 앱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이응과 알을 조합해서 알을 만들고 니은을 추가해서 안을 만들어 봅시다. 베냐민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구성 원리를 이용해 디지털 입력을 가르치고 있어. 정말 천재적이야. 수업 후 그들은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베냐민 교수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겁났지만 한글 입력이 생각보다 쉬워.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한글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 작은 기계 덕분에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이모티콘도 보내세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여주었어요. 이걸로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 마을 카페에서는 노인들이 태블릿으로 온라인 동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자연스럽게 소통했어요. 텔아비브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히브리어 입력이 복잡해서 힘들어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네요. 베냐민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글로 기초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나중에 글로벌 언어로 전환하기 쉽습니다.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화상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걸 봐. 베냐민 교수가 속삭였어요. 이 문자 하나로 세대와 시대를 넘나들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연결하는 따뜻한 매개체야. 버스 안에서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자 분석이 아니야. 한글에 대해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껴. 이건 미래의 문자야. 텔아비브 대학교 컨퍼런스 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나탄 베냐민 교수의 한국 방문 후 첫 공식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언어학계의 저명한 학자들도 대거 참석했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베냐민 교수가 아사프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글을 비교한다는 소식이 파문을 일으켰나 봐. 베냐민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디지털 효율성, 세종대왕의 과학적 설계 원리,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그는 다비드 학과장에게 말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베냐민 교수는 열정적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연구는 AI 언어 모델 오류율 분석에서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보다 현저히 낮은 오류율을 보였어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의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우주의 기본 요소를 상징해요. 이 500년 전 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다른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신성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당신은 히브리어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분노했습니다. 베냐민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저는 히브리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효율성이라는 특정 측면만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뿐입니다. 발표가 계속되면서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이 실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한글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인도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문자가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 거죠. 발표 후 베냐민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환교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나는 지금 미래의 문자를 본 것뿐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언어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감동했다. 이 문자는 인간을 위한 설계다. 6개월 후 서울대학교 강의실, 베냐민 교수는 한글로 된 슬라이드를 보며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한글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디지털 언어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실에는 언어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의 연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제간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이 문자 체계는 15세기에 이미 알고리즘적 사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주죠. 강의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연구에 어떤 반응이었나요? 처음엔 논쟁이 많았지만 점차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지금은 텔아비브 대학에서도 한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단다. 오후, 그는 카페에서 아사프와 만났습니다. 교수님, 우리의 한글 알고리즘 논문이 네이처 언어학에 게재 승인됐어요. 베냐민 교수는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한글로 학습된 AI 모델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더 효율적임을 증명했어요. 우리 목표는 단순히 한글을 칭찬하는 게 아니야.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디지털 문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그날 저녁, 그는 한옥마을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미래라는 단어를 써보고 싶습니다. 붓으로 천천히 미래를 써내려가며 그는 한글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그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이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도 가장 인간적인 문자다. 한글은 이제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다. 모두가 배워야 할 미래의 문자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로 가는 버스에서 그는 텔아비브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가 네이처에 실립니다.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첫 국제적 연구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고 5세 어린이부터 85세 노인까지 모두가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어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한글의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쓰는 그 한 글자 안에 500년을 버텨온 위대한 설계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세요.